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고 계신 이베스트 증권의 센터장 윤주호 센터장님, 저희 증시각도의 TV에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요즘에 윤주호 센터장님이 되게 뭐라 그럴까, 성직자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 그렇습니까? 그럼 네. 되게 욕먹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그리고 사람들의 본성에 부합하는 말은 공포스러워할 때 공포스러운 얘기 해주고 환희할 때 환희스러운 얘기 해주면 사람들 본성에 딱 맞추는 행동이고, 그것도 잘 맞추면 또 스타가 되거나 영웅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투자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역의 자리, 그다음 본성을 거스리는 자리,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하고 모두가 아니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자리,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뭐 방향성을 정확히 맞추면 저는 뭐 2,800부터 거의 산다, 2,600 완전 풀매수 이랬다가 지금 2,300까지 와버렸는데, 많은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이게 제가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1년 뒤에 보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이게 좀 괴로운 자리더라고요. 괴로운 자리. 뭐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네. 저도 이제 물론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대중들한테 많이 다가서고 있지만, 네. 나름 그래도 저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던 그래도 시장에 살아남으신 분들은 다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그분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뭐 다들. 그럼요. 네, 다 제 주변에도 다 물려 있습니다. 와인 먹으면서 다들 신세한탄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또 물리고 신세한탄하고. 네. 지금 뭐 제가 다음 달에 또 한 번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이 아마 제가 기억나는 게 코로나 때 한참 정말 큰일 났다. 그 은행 금융주 얘기하면서 끝났다 말고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아마 국내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펀드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죠. 네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무슨 뭐 잘했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착각만 아시면 돼요. 저번에 왔을 때도, 오늘도 제가 흔쾌히 오늘 오겠다고 한 거는 그냥 저번에 저도 굉장히 편하게 말을 하고 하고 싶은 말.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거는 주식의 고점이 어디냐, 뭐 저점이 어디냐. 사실 별 관심도 없거든요. 네네. 뭐 이런 표현하면 재수 없을지 모르지만, 네. 그냥 이 정도에선 좀 줄이고 이 정도에서 좀 사고 이 정도는 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물론 이번에는 이 정도의 사주가 좀 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은 있지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맞추고 안 맞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라는 게 원래 그렇다는 거죠. 비탈리 카스넬슨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안 팔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하튼 이 과장된 기사들에 조심하셔야 돼요. 미디어에서 항상 처음에 페이지 보여드릴 텐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사실 그 주식이 어떤 본질 가치 이상으로 가거나 이하로 가는 많은 경우는 미디어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죠. 아까 사실 이 말을 먼저 왜 꺼냈냐면, 저희 지원님께서 먼저 요즘 그렇다 분위기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랬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언론의 증폭 효과를 이용해서 매수 미드기를 잡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유가가 끝없이 오를 것 같다고 얘기들이 강해지면 유가가 정점을 칠 확률이 매우 높은 거고요. 네. 뭐 전쟁이 안 끝날 것 같다. 뭐 안 끝날 수도 있죠. 근데 전쟁에 대한 어떤 부정적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뭐 당장 오늘 녹음하고 있지만 내일 연준에서 100bp 올리면 또 시장 한번 덜썩할 수 있겠죠. 그렇죠. 덜썩 안 할 수도 있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둘이 앉아가지고 연준에 100bp 하면 어떡하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주가라는 게 이런 저희 기사들과 여러 가지 주가의 선행성, 이걸 좀 이해하신다면 뭐 주가가 가장 매력적인 건 싸져 있다는 거예요. 싸져 있을 그렇죠. 때는 뭐 이런 말하면, 저 얼마 전에 뭐 어디 가서 이 말했다 무책임한 말 많이 들었는데 물려도 별로 관련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구만전자 얘기할 때 삼성전자 사면 물리면 괴롭죠. 네. 상실 크지만. 네. 하지만 뭐 6만 전자에 사놓는데 그렇게 두려울까, 뭐 이런 생각 차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네. 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계속 하는 말이 뭐 3,300이 위험하냐, 2,300이 위험하냐. 그렇죠. 처음에 답하셨는데 어떤 분은 그 말했더니 뭐 2,000 깨진다 할 수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네. 지금이 싸고 이 가격은 회복된다는 논리고요. 아마 지금 제일 괴로우신 분들은 주식 투자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바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거든요. 네. 저희 증권사들도 보시면 최근에 의외로 실적 까보면 하여튼
채권 쪽에 손실이 좀 있죠, 다들. 네네. 뭐 해외 채권 같은 손실은 매우 크고. 근데 이게 변동성이 커지가 뭐 금리가 많이 오른다로 오해하시 그냥 변동성을 말씀드려요. 이 그림은 무브라는 게 바로 변동성이라는 걸 의미하는데 채권 시장이 와레이로 굉장히 크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상처의 깊이로 본다면 아마 채권 매니저들이 가장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40년간 채권 시장은 사실 화랑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네. 화랑 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 오랜 기간 동안은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도 실제로 채권에서 깨진 폭을 따져보면 의외로 크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까? 예, 크지 않대. 어떤 분이 그 채권 관련 발언하는 걸 봤는데 이번 하락은 역대급 하락이었다. 마이너스 손실로 찍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자산 배분하시는 채권 매니저분들 세미나한테 가끔 만나 뵈니까 네. 그래서 RP 같은 것들 해칭 걸어요. 해치가 안 먹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거래도 없고 하니까 하여튼 변동성은 채권 시장이 훨씬 컸었다는 거고요. 채권 시장이 이렇게 흔들림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어디가 영향을 받냐면 당연히 많은 경우가 주식도 영향이 성장도가 영향이 오지만 부동산 PF 같은 데는 직격탄이거든요. 지금 뭐 이미 증권사들 중에 일부는 PF 아예 다 걷어들이고 하지 말라. 지시가 내려왔다는 그래서 얘기 이제 이런 들리더라고요. 거죠. 뭐 대주당 구성 용어를 이해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하여튼 1차 구성도 안 되고 뭐 선수위도 모집이 안 되고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 이제 저도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하고 뭐 세미나 때 맨날 앉아서 무슨 주식 오늘 내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서로한테 이제 뭐 이런 상황을 자금 시장을 체크해 보면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도 않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금융위원장님이나 금감원장님께서 굉장히 이 얘기를 한번 강조하니까 알아서 이제 이런 거죠. 캐피탈사들도 가만히 있고 그걸 사줘야 되는데 저축은행 관계자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맡긴 거지 뭐가 터진 게 없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대구 가봤어. 그러면 대구 가면 다 미분양이 천지고 뭐 거기는 인허가 많이 해줬으니까 좀 문제는 되겠지만 네. 뭐 전적으로 부동산이 완전 망가지고 뭐 이런 것도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하튼 이 다음 그림 보여드렸던 건 채권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매크로하게 굉장히 무서운 가능성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보여드렸던 데가 또 업데이트하는 건데 지금 뭐 미국에서 무슨 그러니까 위기가 터져서 여기서 이제 막 정말 PBR로 0.6배 막 이렇게 가려면 뭐 망해야겠죠. 그렇죠. 신용 위기 같은 게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과거에 정말 위험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증권사들이. 근데 뭐 은행들도 제일 문제가 뭐죠? 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문제잖아요. 지금. 네. 부채가 터질 것이다 얘기하지만 뭐 그냥 우리나라 그렇다 치고 미국을 딱 보면 정크본드의 이게 만기 구조예요. 이 그림 보시면 만기 구조 딱 네. 보시면 하여튼 뭐 24년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일단.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부터 금융시장에 문제가 온다. 하이드 스프레드가 움직인다 얘기를 해요. 뭐. 예.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는 크레딧 물들이 좀 거래가 안 돼서 좀 문제는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뭐 그게 좋다는 얘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해 뭐가 좋냐 또 이러시니까. 근데 뭐 자금 시장에 좀 계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여하튼 뭐 이렇게까지 뭐가 망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금융시장의 제도권에 안 계신 분들 얘기하다 보면 좀 가끔은 웃는 거죠. 저는 네, 이제 네. 왜 저런 말을 하지? 전혀 근거도 없는 얘기를 네, 하는 거죠. 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다. 굉장히 낮은. 사실은 뭐 자본주의가 뭐 금융 위기가 올라면 시스템 위기가 와야 되고 시스템 위기가 올라면 한마디로 은행 위기고 은행 위기면 뭐 부채를 못 갚아갖고 망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거 이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뭐 위기가 온다. 많이 요구해요 저한테 이제. 위기가 오면 어디가 올까요?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죠?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 네. 그림자 금융 얘기하고 지금도 뭐 헝다가 어떻게 되고. 네네 맞아요. 왜 이렇게 안 망하죠 기업들이? 아니 지금 오면 왜 중국 얘기하면 제가 오늘 편하게 네. 저도 집에 가는 길에 있는 곳이니까 여기가 네.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어디 세미나 갔는데 뭐 중국이 위험하다 해서 아니 망하려면 예전에 이 망한 기업도 안 망하게 하는 판인데 사회주의 이과에서 그런 거예요. 네. 위안화가 대외에 의해서 약할 수가 없고 한국이 좀 문제가 있어요 가계부채가. 네. 근데 이제 정책 당국도 이제 굉장히 겁을 먹고 있죠. 네. 잘못 건드렸다가는 가계부채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막 죄일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냥 뭐 우리도 미국처럼 자이언트 스텝 하기는 어려운 거죠. 뭐 금리를 뭐 어떤 분은 뭐 어디까지 간다 그러는데 채권 시장에 다 매니저들이 멘붕이니까 이러는 거지. 네. 제가 뭐 저희 채권 하시는 분한테 가끔
뭐 그렇게까지 금리 좀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이제 일본이 전 걱정이란 말을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일본이 정책이 좀 독특하거든요. YCC라는 게 결국 0.25에 묶고 있는데 아니 그걸 묶다 보니까 그냥 글로벌 자금들이 아니 무조건 일본 국채 쇼치면 되거든요. 엔화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일본 국채를 갖다가 계속해서 사주는 걸 아니까 엔화 약세 베팅들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알다시피 결국 아베 총리가 좀 이렇게 되셨고 아마 좀 그 정책도 후퇴하지 않을까 그런 원화가 강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굳이 뭐 이렇게 요새 매크로 과잉이어서 뭐 너무도 관심이 많은데 뭐 그렇게 저도 모르고 세상에 아는 사람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할 필요는 없는 거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를 아셔야 돼. 지금 뭐가 중요하냐? 다음 그림이에요. 다음 그림이 뭐냐면 이제 요새 이제 다들 매크로도 공부하시니까 뭐 코어가 얼마고 헤드라인 얼마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거죠. 원래 물가는 CPI는 헤드라인 보는 거예요. 네, 그냥 일반적인 CPI 그렇죠. 우리가 그냥 바로 듣는. 이게 워낙 유가 영향이 커가지고 70년대 그러니까 코어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코어에 들어가는 게 농산물 가격과 유가 빠진 거잖아요. 코어는 그게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이제 파웰이 그 말 한 거죠. 저는 자기 헤드라인 보겠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바구니 물가가 심하면 곡물가에 관련이 높고. 휘발유가 미국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련된 물가를 보겠다. 왜?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뭐 그거예요. 지금 뭐 이게 뭐 이 다이버전시가 어쩌고저쩌고 뭐 북한이 아는 척할 때는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하여튼 유가를 잡아야겠구나. 모든 건 유가를 잡아야겠다. 지금 곡물 가격이나 유가를 잡아야겠다. 가끔 그래요. 제가 요새 와서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하신 분들이 있으면 유가가 하여튼 전에 와서도 아마 그 말씀 드렸을 것 같은데 유가가 한 80불대로 갈 것이다. 다들 뭔 소리 하냐 다들 그러시는데 유가는 여러모로 유가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공급 문제는 뒤에 말하겠지만 그거보다 경기가 안 좋게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있고 과잉된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하여튼 유가가 잡혀가기 때문에 여러모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은 유가도 유가지만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거의 매일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매 가격이 갤런당 지금 이제 4.5가 깨져서 4.3 정도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음 그림 보시면 일단 연준의 내재 금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2월 전망치 금리가 6월 달에 3.7까지 갔었거든요. 그렇죠. 정점이었어요. 그거 안 올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거 왜 내려왔냐 이 그림에 보시면 옅은색 선이 바로 유가거든요. 유가 꺾여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연말 되면 상상해보면 안다. 유가 이렇게 떨어졌으니 CPI가 더 이상 못 올라갈 거고 그러면 뭐 금리 올린다고 하는 거 더는 못 올린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금리는 올리겠죠. 올리는데 시장 금리가 안 쫓아갈 거라니까요. 지금 10년 국채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2.8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래요. 경기가 안 좋아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어쨌든 간에 지금 제일 두려웠던 거는 막 유가도 통제 안 되고 물가도 통제 안 돼서 금리는 치솟고 뭐 이거 아니었어요. 이제는 안 좋아져서 빠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내재 금리가 3.72 정도가 맥스 친 거 아니냐. 뭐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그런 징후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뭐 우리가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연준이 열리고 나서 100bp 할 수도 있고 75bp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시장 금리가 안 오를 것 같거든요. 뭐 블러드가 얘기한 것처럼 올해 안에 4% 내년에 초반에 4% 이거는 진짜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올렸는데 시장 금리 진짜 못 쫓아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면 사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이제 안도하겠죠. 그 정도는 아니나 보다. 아직까지 좀 반신반의죠. 유가 때문이에요. 오늘은 바로 연준 전날이어서 녹음을 하는데 다들 이제 FOMC 얘기하는데 뭐 75이든 100이든 100 하면은 좀 다들 놀라겠지만 제 생각에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좀 더 뚜렷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세게 가기에는 연준 의도대로 물가가 잡히고 있잖아요. 이 말씀 드리면 잡힌 거냐. 근데 저번에 뭐 미국의 백악관에서 잡혔다 자꾸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그 마지막 9% 발표하면서 이건 지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재 금리 레벨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포인트가 되는 건 바로 유가였었고요. 그렇게 보면 저는 뭐 지금 여기서 경기 하방 압력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아질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가야 될 때는 이게 안 좋아지면서 막 이제 악화될 때예요. 모두 이익 수정 비율 몇 가지 데이터 가져왔는데
사실 많이 진행되었다는 게 지금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리세션 뭐 마이너스 분위기가 들어간 거죠. 빨리 나오면 어쩔 거죠. 뭐 이런 생각들 하는 거죠. 리세션이 안 간다 논쟁이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다들 시장에서는 다 그걸 감안하고 있으니까 뭐 부동산 폭락론 얘기하는데 부동산도 알아서들 다 거래 죽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무너지는 걸 바라는 사람들은 없는 거 같고. 네. 그래서 이 다음 그림인데 이 말씀드리면 제일 요즘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거더라고요. 의외로 우리나라가 지금 2.25죠. 예, 2.25고 요번에 75p 올리면 2.25에서 2.5. 5.5인데 네. 이제 0.25면 2.75. 뭐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역전된다는 네네. 역전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이 빠져나간다. 외국인이 엄청 팔 것이다. 네. 근데 제가 이거는 전에 어떤 다른 방송 나가서 그때 그 지영현님이 사회 보시는 그 방송에서 연합인포맥스? 다른 분이 네. 사회 볼 때 가서 이걸 물어보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되게 바보 같은 걱정을 했던 시기를 말씀드렸어요. 네. 2018년이에요. 그 역전돼가지고 맨날 다들 그랬어요. 이제 돈 빠져나갈 것이다. 그때요. 원화채권 25조 샀던 거 아세요? 제가 외국인들이? 그럼요. 네. 2년간 진짜 엄청 샀어요. 네. 그러니까 직전 사례 보고서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케이스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이번에도 처음에 되게 사람들이 실수했던 분들은 작년에 미국이 금리 올릴 거니까 주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던 분들 아니면 뭐 금리 틀렸다가 아니라 근데 이번에 달랐잖아요. 네네. 물가 때문에 올라온 거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뭐 금리 차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우리를 엄청 팔고 나갈 것 같다. 이거는 뭐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너무 그 걱정들이 많으시다는 걸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사실은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금리 역전이 될 거라는 걸 지금 다 계산이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9월 달이면 역전되는 게 이제 확실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화가 지금 그거를 선반영했다 그러면 지금은 약세 근처라면 앞서 18년의 논리가 만약에 올해도 되어서 외국인들이 역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채권 매수를 해주는 상황이라면 아마 환배팅도 상당히 있는 거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뭐 환배팅 하시는 분들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가능한 시나리오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듣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다 보니까 들었던 생각은 지금 원화가 약한 거는 달러가 강해서거든요. 그렇죠. 달러가 강한 거는 엔화랑 유로가 약했어요. 근데 N은 알다시피 저런 소위 YCC라는 정책 때문에 계속 엔화 약세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러시아가 어떻게든 그 사태 때문인데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아까 일본 엔화를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엔화가 여기서 뭐 추가적인 약세보다 좀 변화를 보일 여지가 예를 들어서 일드 커브 컨트롤의 상단을 0.25가 아니라 한 0.3 정도로 올려만 줘도 상당히 큰 변화거든요. 그렇죠. 네. 퍼센트로 따지면 뭐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아마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많이 안 팔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최소한 파는 강도는 확 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다음 그림인데 맨 위에 그림이 ETF인데요. 딱 보시면 제일 많이 빠진 게 채권 ETF예요. 파란색 굵직한 선. 정말 많이 빠졌네. 그다음에 주식이 빠졌고 네. 그다음에 원자재가 이제 빠졌죠. 근데 네. 원래 원자재가 제일 동행하거나 후행합니다. 이거는 정말 그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에서는 불문율이에요. 네. 그래서 레이트 쌓기 그래 보통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원자재가 정점을 치는 순간 네. 저는 뭐 경기가 안 좋아진 게 확인된 거고 동행이나 후행이니까 네.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네요.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한 거.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이번 한 주 동안에 지금 발표되는 모든 지표가 2주간에 진짜 훅훅 떨어지죠. 제조업 지수건 뭐건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경기 이렇게 안 좋아지면 이제 큰일 났다 하겠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여기서 좀 차이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이게 의도한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의도한 연준의 금리 인상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방법은 알고 있거든요. 결국 좀 이런 걸 갖다 쿨다운 해야겠다 해서 낮춰졌고 최근에 그나마 이거 버티고 있는 거요. 지금 사실 유가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CPI가 버티고 있는 거는 다른 거는 다른 거 상황 보면 더 부러졌어야 되는데 그나마 유가가 지금 $90 선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커머더티 쪽 투자들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냥 후행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원자재가 정점을 찾자는 논리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물가도 잡히겠지만 투자자 입장이라면 훨씬 매력적인 구간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 여기서 이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살아 있으니까 네. 여기서 금리를 연준이 너무 쉽게 완화적 스탠스. 안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리를 올리는 폭을 갑자기 9월달에 50bp가 아니고 25p 하면서 네, 네. 두 번만 25p 하고 끝나 뭐 이렇게 만약에 한다던가 이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 크지 않겠죠. 당분간 계속 저는 긴축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안 믿는 거죠 이제. 여기서 한 번 완화 잘못하면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죠. 계속 네. 연준에서 뭐 계속 강하게 나오겠죠. 네. 시장에는 알아서들 미국채 금리도 더 안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너가 강세론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네. 결국은 많이 못 올릴 걸 시장이 간파하고 채권 금리가 어느 수준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여기가 뭐 내려간다는 사실 쉽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정도 수준을 생각했다면 그 정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바가 하나 그거지 않습니까? 만약 진짜 연준이 연말 금리를 3.5%로 만들면 네. 그거 견딜 수 있을까? 미국 경기가. 근데 뭐 이게 금리라는 게 적응하는 상황에 있거든요. 지금 네. 굉장히 걱정들 하시는 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뭐 예를 부동산부터 우리나라도 붕괴될 것이고 온갖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적응하는 시간 동안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올라가는 속도만 좀 둔화되는 시그널만 나와도 지금 유동성이 많다니까요. 그쵸. 지금 많은 분들이 마치 좀 유동성을 갑자기 뭐 엄청나게 회수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완전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가 어쩌면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와가지고 좋다가 아니라. 그래 프레드에서 뭐 토탈 에셋 보면 네. 이제 막 꼬부라지려고 하는 그래요. 거죠. 그냥 옆으로 약간 기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기다가 이제 꼬부라질랑 말랑 막 이러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래요.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론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잘 공부도 안 했지만 배웠던 경제 교과서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거시경제학이라는 책들을 보면 새로운 이론들이 들어갔거든요.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위 화폐라는 게 무엇인가 뭐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 상황을 후행적으로 아카데미에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네. 그리고 신용이 화폐냐, 뭐 우리 얼마 전에 MMT도 막 유행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밑에 깔린 생각은 뭐냐면 이 돈을 회수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하지만 뭐 그래서 제가 이 제도가 훌륭하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에서 속도를 줄이냐가 중요한 거지. 네. 그렇게만 돼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다 보는 건데 여하튼 이 돈이 가장 두려웠던 거는 이 돈이 회전에 의해 가지고 커머디티 가격을 너무 올려버리면 70년대 얘기를 해서 다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뭐 우리가 자꾸 한 달 전에도 와서도 제가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거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였거든요. 그때 정말 많이 나왔죠. 근데 아니잖아요. 네,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지 않나요? 이 말하면 부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커머더티 가격을 약간만 경기를 쿨다운 시켜도 잡히더라는 거고 경기가 안 좋은 거냐에 대한 뒤에 이제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유가 얘기부터 할게요. 네. 사실 이거는 저희 당사 리서치의 우리 커머더티 담당자가 참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이 증산이 여력 없다 그 말했더니 막 그게 아니다고 얘가 이제 한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우리들 생각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바이든이 사우디 가면 어떨 거니 제가 물어봤더니 첫 마디가 뭐였냐면 그때 썼던 자료예요. 이번에 안보 회담이기 때문에 증산 얘기는 없을 것 없이 떠있더라고요. 네. 사우디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왕정이고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누군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 안정장치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란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도 사우디에 가서 미사일 배치해주고 뭐 이런 얘기하고 왔더니 그 다음 오페크가 9월이었는데 오페크에서 증산을 하고 알아서. 쪽팔리게 그렇지. 제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다바이드 왔다고 그럼 그래 올려줄게 이건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실패했냐 안 했냐의 기준은 바이든이 가서 사우디를 군사적으로 안전장치를 줬냐가 중요한데 안 줄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란하고 예.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따져 보면 이란 될 듯 안 됐잖아요. 이번에 드디어 이란이 그 핵 협정에
해서 복원됐냐 복구를 하냐 그 세계 질서로 계속 그 얘기했는데 들뜻 그러면서 뭐 이란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 뭐 이러면서 안 해주는 건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우디를 건드리기 위한 지렛대로 사우디가 이란을 제일 무서워할 거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무서워하죠. 예. 다른 민족이고 뭐 네. 정치학적으로 정치 뭐 얘기를 해보면 사우디는 하여튼 빈살만이라는 그 왕세자가 어떻게든 그 수많은 왕자들과의 경쟁 속에서 자기가 이제 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말하자면 긴데 하여튼 이분이 미국에 강력하게 욕을 했었고 바이든은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그동안의 발언들이 보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가서 진짜. 이분 안전보장 다 해주고 왔거든요. 그러면 9월달에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뭐 다음 그림 보시면 증산 여력이 있냐 없냐는 딱 보시면 느끼겠지만 재정 환율도 그렇고 뭐 충분히 가능한 수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9월쯤이면 유가가 상당히 안정화돼 있을 거다가 저희들 주장이 이베스트의 주장. 네. 그 전에 주가는 더 움직인다. 아마 그때쯤 되면 유가가 상당히 안정화되는 것을 호재로도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사실 한 6월, 7월서부터 준비해서 들어갔어야 된다. 포트폴리오 재편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 정유주 같은 것보다는 사실 좀 바뀌었어야 되는 거죠. 네네네. 쉽게 네. 말해서 정제 마진도 쉽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뭐 이거는 약간 포트폴리오에 관한 거지만 여하튼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님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유가가 꺾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겁니다. 네. 결국 우리가 잡고자 하는 거는 물가라는 게 두려운 거는 소위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유가해서 좀 죄송한데 네. 사실은 뭐 저 말씀하셨던 헤드라인 CPI에 이렇게 9%까지 올라간 막대한 영향을 따져 보면 집값 빼면 다 유가더라고요. 유가 맞습니다. 관련이니까. 네.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다가 네. 이제 저희 애널리스트 한 명도 이제 무슨 파이낸스 타임즈라 이런 거를 자기 돈 내고 구독을 하더라고요. 구독을 안 해줬더니 제가 미안한. 위기에 몰리면은 하게 되죠. 옛날부터 꽤 오랫동안 네. 봐요. 이 친구가 최강 이코노미스트라고. 가끔 이제 이렇게 보면 또 다르거든요 느낌이. 이제 뭐 어느 부분 보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럴 때 보면 한 유가에 대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열받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뭐였냐면 쉽게 말해서 미국의 댈러스 연은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뭐 갑자기 좀 새어서 그런데 괜찮습니다. 바이든이 계속해서 너희들 왜 증산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댈러스 연은에서 이제 서베이를 한단 말이에요. 서베이를 하면 다 배당 얘기밖에 안 해요. 자사주매입. 그러니까 그 주식이 좋았을 수밖에 없죠. 네. 에너지 기업. 네네네. 왜냐하면 다들 배당 두고 자세해주 하니까 투자는 안 하고. 돈 번 걸로다가 정제 바질이 어마무시했었으니까 그동안에. 네. 그러니까 제가 포트폴리오 상에 한 달 전부터 얘기하던 게 뭐냐면 이쪽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최고의 정제 마진 속에서 할 일을 다 한 거죠. 자사주 매입까지 해줬으면 그렇죠. 주가는 최고치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정유회사들에도 너희들 이렇게 하면 가만 안 놔두겠어. 세금 때릴 거야. 별 얘기 다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뭘 하냐. 이 드디어 캐파스 투자를 하더라고요. 합니까? 합니다. 늘렸어요. 되게 두려워한다고 소문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댈러스 연은의 그 서베이를 계속해서 그냥 올리거든요. 지역 연준들은 그 지역의 특징을 담고 있어요. 네. 누가 알듯이 뉴욕 연은은 금융의 중심지니까 네. 뉴욕 연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고 우리가 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보고 뭐 네. 샌프란시스코 연은은 여러 가지 서부를 다 관할하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댈러스 연은도 그냥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이럴 때 중요한데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많더니 아니나 다르게 유가가 꺾이더라고. 맨날 똑같이 우리가 기사를 보고 있으니까 걔네들도 얘기하고 네. 카페 앉아가지고 네. 쟤들 왜 저래 정부 왜 저래 하다가 이거 좀 포지션 좀 줄여야겠다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증산 곧 뜰 거야 하면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제가 연준의 12월 내재 금리가 3.7을 고점 쳤다는 얘기는 다들 성장도 쓰레기라고 할 때 성장률가 돌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내재 금리가 요쪽 이게 짙은 색 파란색 선인데 사실 6월에 3.7이었거든요. 네. 이게 할인율의 정점 아니었을까요? 네. 그때 한번 하루 3.7 몇을 찍었었죠. 네, 3.7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그때부터 더 간다고들 했지만 그걸 못 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금리를 이번 주에 올려도 이게 안 치고 나가는 분위기 나오면
그럼 성장주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고밸류 주식들 다 던져야 된다고 했는데 뜬금없이 그런 것들이 버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번에 7월 달에 FOMC 금리 인상이 결정되고 나서 내재 금리가 꺾이느냐 안 꺾이냐 봐야 되겠네요. 보세요. 7월에 FOMC가 75p 인상 확률이 한 80% 넘어요 지금. 내일 나올 텐데. 네. 100bp 울트라 스텝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한 단어가 많아가지고 울트라 스텝이 뭐 지금 현재 한 19.5%예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 울트라 스텝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오늘도 똑같은 질문 받았어요. 울트라 스텝 하면 그날 하루 이틀 난리치고 나서 바로 미국 금리 빠질 것이다. 그럴 수 있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빵에서 2.5까지 왔잖아요. 네네. 올리면 네네. 빵에서 2.5 왔어요. 많이 올리면 3.5에 100bp 남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올릴 여력이 없다. 100bp 넘었잖아요. 100bp. 네, 그러니까 올릴 사람들이 그래 다음에 그래. 여기서 100bp를 올려버리면 그러면 점점 주는 거죠. 75가 아니라 하면 2.75가 될 거고 그럼 겨우 75bp 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휘두를 수 있는 펀치의 양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를 시장이 인식할 것이다. 이미 다 인식한 거죠.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네. 지금 이번에 올리면 100bp 남아서 100bp. 제가 우스갯소리로 친한 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뭐가 겁나냐고 100bp밖에 안 남았는데 네. 위에서 3이나 3.5가 보일 때는 0.5일 때는 300bp가 보이니 정말 어느 세월에 가나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가 꺾이냐 기대 인플레도 꺾이지만 여러 가지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죠. 네, 네. 뭐 전 긍정론자, 비관론자 이런 얘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네. 저는 코미디 같아요 그런 거는. 그냥 지금 주식 해볼 만한 때냐 아니면 좀 조심할 때냐.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냥 종말론자가 되거나 그냥 좀 그런 거 제일 싫고 순환론자가 돼야 되거든요. 크게 투자를 하는 건 순환되니까. 네. 그러니까 싸졌을 때는 물려서 사면 되고요. 네. 비싸졌을 때는 좀 아쉽지만 팔면은 돈을 벌어요. 네. 제가 주위에 본 지금 제가 29에 들어와서 지금 50대 중반을 넘었는데 네. 살아남은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밖에 안 보이거든 저는. 아니 대부분 저도 사실 이렇게 너무 보면 건방지나 또 실수. 아니 보면 자꾸 이제 저점을 잡아가지고 딱 저점 그 타이밍을 잡으시는 분이 저점에 왔을 때 주식을 살 수 있느냐는 거죠. 타이밍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수 있죠. 근데 가끔 있을 수 있죠. 가끔 예를 들어 근데 보통 이럴 때 급락 막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사태 뭐 이런 큰 사태가 벌어지면 그분들이 들어오긴 해요. 그때는 정말 끔찍했죠. 예. 다들 지금의 전사 분위기면 더 심했어요. 그럼요. 예. 1600 깨질 때부터는 이제 모든 걸 다 팔아 사야 된다. 뭐 친한 사람끼리 했는데 1400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 대신 또 비싸졌을 때는 안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네. 여기 오래 계셨고 저도 시장에서 녹을 먹고 산 지가 꽤 됐는데 좀 진실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너무 지금 뭐 공부하면 된다 이런 거 정말 쉽게 말하면 개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왜냐하면 제가 에너지 자료 다 검수하고 그러는데 이게 트렌드를 쫓아가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 번 말했는데 요즘은 좀 재미없어 하다가 또 오늘 그때 또 그러고 있는데 주변에 실전 투자자들은 안 물린 사람이 없어요. 10% 20%안 물린 사람이 그래서 없어요. 이제 잘못되면 금융이 가는 건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금융위 경우 어쩌나고 고민은 하고 있으나 설마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어. 과거에 보면 이 정도의 패턴이면 물려 들어가면서 사서 버티면 좋아졌어. 이런 믿음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격전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미국의 정크 본드 만기도 보여드렸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면 뭐 이런 경제 데이터를 보는 거는 뭐 경제 데이터가 수학 공식처럼 뭐 딱딱 말해주진 않지만 현재 미국의 산업 생산이 줄었는데 그리고 가동률도 드디어 꺾여요. 네. 꺾였죠 조금. 예. 저 위에서 이만큼 꺾인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재고 때문이에요. 재고. 그렇죠. 재고. 재고가 많거든요. 그리고 기업 시장 발표할 때마다 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월마트도 또 얘기했고요. 그렇죠. 지금 뭐 의료통업체 다 얘기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재고 사이클 조정 동안에는 좀 힘들겠죠. 기업들이 실적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재고 사이클 조정에서 위기가 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국면을 갖다가 이제 좀 안 좋아지는데 이게 막 저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째 너무 과열돼 있던 게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너무 많이 뽑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아무도 컴퓨터 안 살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제. 네.
근데 주의가 오면 또 바꿔요. 그렇죠. 1년 재고들은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너무 극단적 사고들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비스는 좋아질 것이겠지 뭐 이거는 사실 엔데믹 다가오는데 초기엔 가능한 말이지만 지금 여기서 또 너무 극단적으로 가실 필요는 없다. 저는 굉장히 재화 소비가 이 재고가 어느 정도 털리고 나면 좋아질 것 같고 또 이 미리 이것들이 재고가 많이 안 쌓인 것들은 미리 도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자동차잖아요. 네, 자동차는 뭐 여전히 모자라니까. 모자라니까 네, 이런 네. 것들은 확 도는 거고 뭐 이런 차이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뭐 경기가 망가져서 뭐 심각한 상황을 가는 거를 보기에는 지표상으로 그런 증은 없다는 거죠. 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게 우리가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버는 기업을 찾는 거지 않은 게임인데 중간재 가격이 상당히 안정되고 있어요. 당연하죠. 커머디티 가격이 안정됐으니까 원가가 떨어지니까. 아까 이제 카스날슨 얘기 먼저 드렸잖아요. 언론에서 굉장히 심한 어떤 논리를 필 때 되면 또 그게 많이 반영돼 있을 때거든요. 지금 다들 뭐 기사마다 뭐 이런 게 반영이 다 돼가지고 앞으로 엄청나게 기업들이 안 좋아질 거 있어. 그래서 주가가 이 모양인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냥. 네. 뭐 친구들도 가끔 전화가 와요. 뭐 주식 안 할 것 같던 친구들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네네네. 이제 진짜 다들 머리들 아파하면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어딨냐. 그러면 물어보면 뭐 정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종목들도 갖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런 건 다 정리하라 그러고 뭐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좋은 기업이 굉장히 리즈너블한 프라이스에 와 있는 것들을 특히 이 비용이 전가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 재편하고 기다리시면 네네. 상당히 괜찮을 것 같거든 저는. 근데 네. 이제 사실은 음식료 같은 경우는 지금 곡물 가격이 하늘같이 치솟았다 다 내려갔어요. 미국 소맥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근데 음식료도 딱 생각해 보시라고. 음식료를 딱 하면 제가 최근에 저희 주니어가 데뷔를 했는데 롯데 칠성이 바이콜 했어요. 저희 롯데 네. 칠성. 예를 들어서 뭐가 좋아지나 보면 롯데 칠성은 이런 거죠. 맥주 가격들 다들 딴 데는 정가했는데 얘는 아직 안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요새 펩시 뭐죠 제로 콜라 네, 뭐 제로 이쪽 콜라. 시장에서 굉장히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재료가 안정되면 그것도 네. 있고 또 다 새로운 소주를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음식료가 좋은데 거기서 뭘 더 좋은 게 뭘까 찾는 게임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긴축 부담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안 보일 거예요. 네. 근데 결국은 어떻게 차별화 장세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시장 주도권을 가진 대형주 쪽에서 기회가 많이 보여요. 최근에 보면 상대 강도로 보면 대형주가 더 강한 이유는 잘 보시면 교섭력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네. 중소형주 아무리 밸류 싸도 교섭력이 없는 회사는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네네. 그래서 그거는 뭐 좀 더 들어가서 할 얘기인데 여하튼 해볼만 하다는 거죠. 액티브 장세라는 거죠. 네.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기고하는 이코노미 조선에 기고할 때 보여줬던 그림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그림 하나만 꼭 넣기 때문에 거기에 넣었는데 위에 그림 보시면 외국인들이 팔렸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외국인들 매도가 언제 멈추냐. 뭐 과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과거 시기열 데이터를 보면 무역 수지가 적자가 좀 멈추는 속도가 소위 감소폭이 줄어들 때 돌아섰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굉장히 4개월 연속 이루고 있는데 네. 하여튼 다가서고 있는 느낌은 좀 있거든요. 유가가 떨어지면 한국이야 뭐 무역 수지 바로 뒤집어지겠죠. 아주 포인트입니다. 네네.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왜 나왔냐 보면 유가 때문이었어요. 네. 그럼 아래 보시다시피 유가가 꺾이면 이거는 돌아선다는 거죠. 그러면 드디어 이게 돌아서면 외국인들은 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 무역 수지가 돌아서면 보통 원화는 다시 강해져요. 네. 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단정적이냐 그랬는데 항상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채널에서는 원화 강사 언제 되느냐 그것만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근데 결국 무역 수지인데 유가 꺾이면 무역 수지가 결국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순이익률이 돌아선다는 얘기가 돼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 결국 유가라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얼마 전에 있었던 거예요. 유가가 네, 어제 매일 아침에 확인하는 건 이거예요. 어제 유가가 많이 올랐다고 막 어떤 기사가 나와요 오늘. 96불이더라고요. 네, WTI 그렇죠. 기준으로. 네, 네. 원래 150불 간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주가 다시 뭐 급 반등 해가지고 90불 이렇게 나오면 빠져 있는 거겠죠. 네,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으면 사실 그때 내가 주식을 어느 정도 늘려놓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가서야 아마 또 무역 수지가 좋아져서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의도 사람들이 이제
뭐 이거 유튜브 채널 같은데 좀 나간 걸 꺼려하게 된 이유가 보면 좀 저희들은 이렇게 시차를 두고서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막 수학 공식 같은 걸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건 굉장히 간단하지만 우리 시장에서 잘 통용되는 어떤 우리 사고 네. 틀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꺾이면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